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9,620원입니다. 9,160원보다 5% 상승했는데요.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의 논쟁이 치열했었는데 다행히도 8년 만에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나름 무난하게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약 5년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다졌는데 조만간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시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하면서 원자력과 반도체 등을 유럽으로 수출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한 4년 9개월 만이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또 공조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조만간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시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그 전에 안타까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인양 작업을 완료한 조윤아 양의 가족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윤아 양의 가족이 타고 있었던 차량이 인양되는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발견 위치는 앞좌석은 아빠, 뒷좌석은 엄마와 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외상 같은 게 좀 발견됐나요? 그거는 그만 사후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조윤아 양의 가족이 탄 것으로 추정이 됐던 차량이 어제 인양이 됐고 경찰이 차 안에 있던 시신 3구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윤아 양의 가족인 것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경찰 인양 작업 후에 차량 인양 작업 후에 경찰들의 현장 브리핑도 이어졌는데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빠는 안전벨트를 메고 계셨고 두 분은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발견 위치는 앞좌석은 아빠, 뒷좌석은 엄마와 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옷 같은 거는 좀 어때요? 옷 같은 거? 의복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나갔을 때 복장 그대로 같아요. 슬리퍼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정민 변호사님, 네. 차가 발견됐을 때 앞유리는 이제 깨져 있었고 뒤 트렁크는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러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충돌로 인해서 앞유리가 깨졌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 이게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또 깨지지 않는 게 앞유리다 보니까 이 물속에 침수한 이후에도 혹시 탈출을 시도한 거 아니냐라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실는 CCTV 장면 같은 게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을 하고 이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기거나 이러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들이 있어서 또 열리지 않았나. 또 한 달 안에 물에 있었던 이런 사정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여지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 발견 당시 기어가 피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경찰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근데 그게 물 속에서 이렇게 다시 건들면 바로 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발견된 위치로는 피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통 다 자동 오토매틱 차량들을 많이 타시기 때문에 P&D 이런 거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D로 하거나 N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P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차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뭐 P로 되어 있다, 뭐 어디로 되어 있다 이걸 떠나서 그 전에 이제 엑셀을 좀 세게 밟아서 그 다음에 바다로 추락했다 이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가 주차가 된 상태에서 뭐 다른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일단 엑셀을 세게 밟아서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거의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특별히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속에서도 아까도 나왔지만은 변속기를 움직였을 때 P로 또 움직여지기도 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P로 돼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없지 않나 네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신에 뭐 특이한 외상도 없고 범죄 징후도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유나 아빠 여행 전에 루나 가상화폐 잘 아시죠? 폭락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루나 사태. 그 루나를 검색했었고 그리고 방파제 추락 관련한 것들도 여행 전에 5월 초 중순쯤 검색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완도 물때라든지 수면제 이런 단어들도 찾아보고 주로 루나 폭락 때 검색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손실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뻗쳐져 나갔고 관련해서 수면제, 물때, 방파제 추락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일단은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금융권 채무하고 뭐 신용카드 채무하고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확인된 것만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3천. 네, 그 채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확인된 거 외에 더 있을 수도 더 있을 수도 가능성이 있겠죠. 큽니다. 왜냐하면 루나 코인 관련해서 그 피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추정을 해도 한 2억이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검색어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루나라는 네. 형태로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면제도 검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좀 뭐 더 파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예전부터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정황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CCTV를 보더라도 조윤아 양이 엎혀서 나갈 때 네. 이제 축 늘어져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동작이라든지 자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의식 있는 사람이 엎힐 때하고 의식 불명인 사람이 엎힐 때 좀 다릅니다. 근데 후자에 가까운 그런 자세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수면제를 그 방에서 복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추정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것이고 마침 수면제 항목이 또 검색어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비관해서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 추정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경찰도 금융거래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투자를 꽤 많이 했다라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코인에서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벌었다는 거지. 1,200 가지고 한 4, 5천만 원 벌었다는 거야. 몇 달 사이에. 코인만 하면 좋은데 저한테 이제 선물없이 물어봤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랑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친구는 자랑도 안 했어요. 코인에 관심이 있구나, 뭐 재미를 하나 보다 이 정도로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금융 관련해서는 우리가 영장에서 그걸 이제 집행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번 조윤아 양의 그 일가족의 사망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올리는 부분은 바로 교회 체험학습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물론 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리 상태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더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도 있는데 오신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뒤늦게 교육당국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작년 5월달에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도교육청에다가 권고 사항을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이것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학교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지켜지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반드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사실
뭐 고등학교에서 강릉으로 10명의 고등학생들이 갔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교육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보완책들을 냈었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일 이상의 체험학습을 갈 경우는 선생님과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군대를 간 사병들이 휴가나 외박을 나오게 되면 그 부대에 보고하는 시스템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짧은 요즘에는 SNS 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고 또 실제 대화도 통화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학습에 대한 제도 보완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님 법안으로도 좀 이렇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체험학습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부모와 함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율적인 학습 진행이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면 조금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체험학습하면 이제 부모가 신청하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요 이제 조윤아 양 이제 이렇게 일가족이 이제 참 비극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런 투자 문제도 분명히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런 일을 벌어질 때 보면 아이의 생명을 부모가 어떻게 보면 좀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모습이 비춰져서 그 아이를 생각했을 때는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부모는 부모겠지만 부모도 오죽했으면 저렇겠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결국은 경제적 상황과 이런 어떤 일가족의 비극이 아이의 미래까지 다 이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너무나 들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다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조 씨의 가족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좀 살피는 한편 또 부검을 통해서 수면제 복용 여부 등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후속 취재를 통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아 양의 일가족 사건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 듣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대기에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관련해서 신문 살펴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 그리고 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토에서 만난 3국 정상들이 모두 세계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국의 공조도 강화하겠다라고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아마 25분 동안 진행된 이 논의에서 주로 북한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아시아, 인도, 태평양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일단 북한의 돈줄을 좀 옥죄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옥죄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실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4년 9개월 만, 약 5년 만에 이루어진 3국의 정상회담이었는데 오신환 의원님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이제 과거 정부에서 한미 동맹 또 한일 동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외교 공백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의 지금 핵실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삼국 간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특히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는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던 것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어떤 그 소원해졌던 한일 관계 네. 그리고 또 한미일 동맹 이 부분에 대한 중심축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5차례 정도 오고 가면서 만남이 있었고 또 대화도 간혹 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고 한미일 3국의 협력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도 네, 될까요? 시간 말씀하시죠. 괜찮습니까?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한미일 외교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자 외교의 표를 놓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에 선을 보이는 모습들 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좀 보이는데 요거는 한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이제 국제 정치 패러다임들이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냉전 체제에서 이제 탈냉전이 들어가고 탈냉전 이후에 지금 보면 전 세계가 다시 신냉전.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협력 단계, 쿠퍼레이션, 컴피티션 경쟁, 그다음에 컨프런테이션이라고 대결의 시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대결의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인데 과거의 냉전 체제에서의 북중러, 한미일 이런 북방 삼각 체제, 남각 삼각 체제의 대결에서 탈냉전 이후에는 그래도 협력 단계에서 세계화 물결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러한 다시 신냉전 체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래도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상당히 이제 폭을 넓혀오고 강폭의 외교를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4강 외교에서의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포위망 전략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 문제라든가 국방 문제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중국을 오히려 자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강 외교할 때 러시아도 우리가 같이 네, 봐야 할 네. 문제인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면서 팽창주의, 국내 정치는 전제적인 정치를 하면서 신유라시아라고 하는 큰 대국적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푸틴의 이제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한국이 지나치게 최전선에서 대결의 장 자극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외교를 오히려 폭을 좁힐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저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좀 큰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중국을 계속 자극해서 우리가 뭐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저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언어고 가능성의 외교고 긍정의 언어고 이런 쪽에서 봐야지 자극하거나 대립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언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조금 외교 전략을 큰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위협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렸고 또 이에 대해서 중국은 또 반발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박성준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신냉전 체제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 정세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습을 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주는 사건도 있었는데 일단 미사일 공습 장면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폭격 직전 쇼핑몰 안에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녹아내렸고 건물은 앙상한 골조만 남았습니다. Вдарити ракетами по такому об'єкту можуть тільки абсолютно відморожені терористи, яким не має бути місця на землі. 김수인 평론가님, 오히려 러시아가 또 중국이 더 이런 집단 안보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나토처럼 이런 걸 더 공고히 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중립국들 중에서는 나토 가입국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꽤 많이 늘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은 과거 냉전 시대 때도 중립국 노선을 유지를 하면서 그것으로 오히려 국익을 만들어 왔었고 사실 네. 작년만 해도 그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한다 이걸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제 정세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로 한 측면으로 보면 급변하고 있는 거지만 한 네. 측면으로 보자면 1990년대 탈냉전 이후에 그때는 이제 러시아, 중국에 더 접근하는 외교가 실리가 있는 외교였고 또 국제 정세에서도 좀 더 세계 평화에 부합하는 외교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러시아와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 민주화된 국가가 있었던가, 예, 러시아와 중국은 본인들은 민주화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거의 냉전 시대와 또 다르게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는 가치만 보더라도 러시아, 중국하고의 사이에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과 그쪽 사이에서 깊은 골이 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도 이런 엄연한 현실을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이 노선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지나치게 악화되면 안 되겠고 나중에 더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루, 2루 사이에 있다가 협살당한다. 1루를 먼저 밟았다가 2루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그리고 EU 국가들을 포함해서 네. 민주주의 우방 국가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공고화 됐을 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완화시킨다거나 이런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균형 외교가 아니라 중첩 외교라고 외교학에서 부르는데 그것이 더 우선인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을 한 번에 다 챙기려다가 죽을 수 있으니 둘 다 이럴 수도 있어요. 둘 다 잃을 수 있으니 순서대로 중첩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중국과 북한이 특히나 우리나라를 콕 찍어서 지금 불편한 기색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스스로 체스 플레이어로 여기지만 사실은 체스판 위에 있는 그냥 강대국의 조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북한은 스스로 나토의 총알바지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다. 불구덩이에 두 발을 깊숙이 묻어둔 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우리 정부도 반발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우리나라의 나토 회의 참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의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뭐 하라마라 하는 것은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냐. 그거는 상호 존중을 한다는 거에 저는 반갑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 네. 일단 박성중 의원께서는 지금 중국, 러시아도 함께 챙겨 나가야 한다.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뭐 중첩 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재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유럽으로 좀 확장하겠다라는 취지의 행보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외교 방향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저는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뭐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가의 한중 관계에 대한 뭐 굴욕 외교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을 써가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그렇게 한미 동맹을 좀 공고히 하고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실리나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외교라는 것이 이제 다자 간의 어떤 협상들 또 급변하고 있는 이런 정세 속에서 국익의 이익을 실리를 찾아야 되는 것만은 분명히 명확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느 국가와 함께 하면서 또 제3의 국가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뭐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균열이 갔다라고 하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고히 하면서 그리고 중국과도 이제 대등한 관계를 견지하고 그 속에서 경제적 실리도 찾아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안보 부분, 당연히 뭐 나토 정상회의 자체가 이제 뭐 안보를 강조하는 연맹이다 보니까 안보를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지금 의미 있는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가 존중되는 그런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인태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오늘 만찬 마시시고 편안하게 다 주셨습니다. Remain deeply concerned with DPRK's continued respiratory ballistic missiles and tests and potential for to conduct a nuclear test. 한미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외에도 지금 보신 것처럼 유럽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지금 원자력 산업체 방문해서 앞으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 다진 대로 지금 첫 해외 순방 일정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지는데 박성준 의원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세일즈 외교를 하고 정말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 특히 이제 오신환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종 목표가 국가 이익이죠. 국가 이익, 국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성과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제 비춰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좀 기대를 하겠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국제 정치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속성이 좀 바뀐 게 아까 이제 앵커도 얘기했는데 경제 안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의 냉전 체제 하에서는 안보 중심에서의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탈냉전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의 외교 정책을 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한미일 공조 체제라고 하는 면이 이제 안보와 경제를 같이 간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이제 균형 외교라고 부분까지 왜 나왔냐면 과거의 냉전 체제에서는 미국의 절대 강자에 의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안보적인 지원의 이제 혜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가 지금 한 10대 강국 안에 들어왔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은 뭐냐면 미국 자체의 경제 위기가 워낙 심하단 말이에요. 고물가가 들어와 있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면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한국과 더 가까이 지내서 이 공조 체제를 더 강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냉전 체제에서는 한국에 미국에 의존하는 체제였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오히려 한국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국익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와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빅스텝 하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바로 지금 뭐 빅스텝, 자이언 스텝 하니까 한국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국제정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다 과거처럼 단선적으로 하나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안보가 있다고 하면 다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또 하나 비스마르크도 마찬가지예요. 1800년대에 독일이 생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대 국가도 상호 복합적 상호 동맹을 맺었다. 의존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외교를 지금 한미일 단선적으로 이걸 먼저 하고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이 상당히 지평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추후에 이제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문제를 딱 하면은 설정을 해놓으면 편하긴 해요. 우리는 한미일 같이 지낸다. 네. 같이 공조 체제를 이루어서 가겠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뭐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외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또
이게 국가들 간의 관계들 또 우리가 그냥 상대 국가의 양자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상대국끼리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외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띠다 보니까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특수하게 남북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지금 경제적 실익을 찾더라도 이제 안보의 측면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미동맹 또 한일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문정부 때의 외교, 윤정부 때의 외교 확실한 색깔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외교에 뭐 정답은 없겠죠. 그리고 외교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도 많은 고민과 또 고심 끝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김 여사가 어떤 행보들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뭐 할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자, 질 바이든 여사에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든 대통령 한 35일 전쯤에 한국에서 만난 인연이 있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했더니 어제 도착했다. 지난달 방한 때 메리드업 결혼 잘했네라고 했던 그 말씀이 큰 화제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말씀 자주 하시냐라고 질문도 했습니다. 많이 한다. 내가 질 바이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약간의 낯간지러운 소리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질 바이든 여사를 만났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오시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다. 다음에는 두 분이 함께 한국에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했고 또 사업가니까 예, 사업가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접촉면을 늘려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외교 무대에 사실 데뷔전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뷔전을 치르면서도 이 질 바이든 여사에게도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뵙질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또 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고 레티시아 또 스페인 왕비를 만나서는 우리 나이가 같다라고 동갑이다. 들었는데 동갑이다. 한국에선 동갑이면 상당히 친구 사이로 친하게 지낸다. 이러면서 생일도 같은 달에 있다. 이러면서 또 이 스몰 토크에 능한 면모를 보여주고 네. 뭐 이른바 광폭 행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화원에 가서 문화를 널리 세계에 알리는데 또 일조하는데 기여하기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 국왕 부부의 초청으로 인해서 그 만찬 행사를 있었죠. 그 갈라 만찬이 있었는데 이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또 그 모습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서야 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려고 하다가 안내를 하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한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의 오른쪽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왼쪽에 서야 하는데 뭐 정해진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돼서 영상을 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또 야권의 원로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이례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영부인이 손을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 누구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들도 맨 먼저 설교 강론 할 때 이 손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있지만 이제 숙달되면은 잘 하실 거다. 저는 나빼 좋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가 그 스페인 국왕 부처와 이렇게 만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한 게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했는데 여러 면에서 그 사진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아주 멋있더라. 김수민 평론가님, 이례적인 칭찬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박지원 전 원장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워낙 노련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디스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제가 저걸 오히려 듣고는 또 조만간에 디스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디스 할 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굳이 무리하게 비판하지 않겠다. 오히려 옹호해주고 멋있다고 해줄 것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느껴졌고 민주당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약간 가이드라인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뭐 일일이 작은 것까지 공격하는 것보다는 뭐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노정치인의 좀 여유나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뭐 스킵해야 될 것과 좀 더 집중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가려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박지원 전 원장이 또 디스를 시작할 거다. 저기서 조금 쉬어가는 거죠. 쉬어가다가. 김수민 평론가가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인데 저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가이드라인이죠. 뭐냐면 이제 외교 무대에서 저렇게 영부인이 활동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제 비춰지는 모습 볼 때 대통령의 주연이 되고 영부인이 조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잠깐 보면은 영부인이 주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연 그건 제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가 있는데 누가 주연인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네. 자, 국내 정치 이야기로 저희가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김 대표가 9년 전 이준석 대표에게 접대를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목소리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인데 2013년 7월에 이준석 대표에게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대표가 나는 못 구합니다 라고 잘라 말했던 이준석 대표였는데 접대를 받고 난 뒤 김 대표에게 시계를 구해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정황상 알선수재죄 성립도 가능하다.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바로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계 얘기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 이후에 따로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계를 받은 일도 또는 구매할 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증정 시계라고 하는 것들은 청와대에서 누구한테 존재 다 관리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준 바도 없을 것이고 제가 누구한테 준 걸 제가 전달받은 바도 없을 것이고 이건 너무나도 간단히 체크가 될 만한 일인데 왜 이러한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유비 변호사님, 법률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누구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물론 직접 증거는 아니죠. 시계를 줬다라는 게 그렇죠. 뭐 성상남이 있었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입증해 줄 수는 어렵지만, 없죠. 예. 없지만 이 진술에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진 대표에게 손을 좀 들어주시는 걸로. 이제 김성진 대표는 본인들이 어떤 뭐 구체적인 증거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스토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 성상남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시계를 받았는데 그 시계가 박근혜 전 정부의 시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른바 박근혜 퀴즈라고 분류가 됐던 이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확보해서 줄 수 있었을 거라고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스토리의 어떤 탄탄함이랄까요? 구체성을 좀 더 띄는 방향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이 당시에 19대 의원 아니셨습니까? 이게 2013년도 이제 9월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당시는 원외에 있었고, 원외에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보궐선거로 원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 이전부터 저는 이준석 대표랑 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고 잘 알아온 사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과거의 일로 당 대표 이전의 일로 지금 현재
당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주는 부분들은 조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좀 뭐 이 사실 확인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종결됐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7월 7일 날 또 윤리위원회에 맞습니다. 지금 안건이 상정돼 있잖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의 어떤 소명을 듣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앞으로도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당은 큰 갈등과 내용 속에 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도 이게 굉장히 직결돼 있고 그런 부담들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왜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당이 왜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큽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 자신을 둘러싼 어떤 안 좋은 이야기와 소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자,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김성진 대표. 자,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을 보면 오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접대 당일, 그러니까 2013년 7월, 8월 이때쯤에 입출금 내역이 있다. 그 김 대표가 그 접대하는 그 의전을 하는 사람에게 입출금했던 내역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김 대표가 직원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대 당일에 직원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 유성에 있는 호텔 CCTV 영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근데 이제 장윤 변호사님 입출금 내역 이게 뭐 사실 뭐 어디 쓰였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나 CCTV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성접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매매나 성상납 이런 부분을 경찰이 조사를 할 때 이 호텔이나 어떤 방실에 투숙하는 그런 CCTV 당연히 결정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밖에 없고요. 보통 그런 물증을 확보해도 당사자들은 이게 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돈의 흐름까지 제출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항상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이게 2013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CCTV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공소시효 문제는 없습니까? 공소시효는 아마 남아있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남아있을 걸로 있습니다. 이 보인다? 상납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CCTV를 내겠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 술자리가 있었다 뭐 이렇게 봐서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이라면 비교적 무의미하겠지만 이게 뭐 방실로 이동하는 뭐 이른바 남녀의 뭐 어떤 영상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직접 증거로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그 당시에 김성진 대표가 이렇게 접대를 하는데 본인은 대표 지위에 있으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 어떻게 뭐 술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 이렇게 나눴던 흔적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는 뭐 정치적인 맥락을 떠나서 이 사건만 보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증거들로는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수희 평론가? 네, 저도 뭐 이런 증거라든지 정황들을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것이 많이 이제 판단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근데 완전 100%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다른 정황이나 증거하고 합쳐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오기로 했는데 성상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뭐 입출금을 했다든지 이럴 가능성 또 아예 0%라고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시된 것만으로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유력해지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반적인 한번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 나오고 이제 이준석 대표를 다루는 내용 보면 이런 조그만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증거 공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자체가 등식이 성립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그냥 거덜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거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경선 때부터 쭉 와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윤핵관들에게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를 뽑는 과정에서 하나 이제 작업이 들어갔고 이 내용들이 저는 이게 예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를 치기 위해서 안 물러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자기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저렇게 달려드는데 이준석 대표는 저항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이제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러한
증거 자료를 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제 증거 공방, 이게 증거 자체가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공방으로 또 들어간다. 아주 지엽적으로 들어가갖고 헤어나가기 어려운 이제 프레임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에 디스를 가하는 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고 나서 자기도 정치적인 어떤 입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상당히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추후에 뭐 어디까지 오냐면 국민의힘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이 자체가. 알겠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좀 윤핵관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좀 불편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내 고립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민 의원이 갑자기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 옆에 도와줘야 될 비서실장이 갑자기 돌연 사퇴했다? 그리고 오늘 저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최대 위기인데요. 저 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의원의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비서실장을 추천했을 때도 본인이 고사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고 나서 비서실장을 맡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그런 일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둘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들이 좀 있고, 특히 지금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종의 어떤 소통들을 통해서 저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계속 궁지로 모는 그런 과정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소위 이 찍어내기 하는 과정들은 정치적인 행위죠. 권력 투쟁인데 그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버틸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냈을 때 그런 상황들 통해 가지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핵심들이 당대표를 몰아내는 그런 상황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그 속에서 이준석은 다음 만약에 물러나더라도 차기에 어떤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준석 대표 성격상 또 본인도 나름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니까 이렇게 버틴다라는 얘기가 맞는. 제가 옆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DNA가 굉장히 발달된 정치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의 가장 큰 여러 이제 뭐 논란은 있는데 이슈 파이팅을 하는 지금 정치인 중에는 최고의 제가 볼 때는 독보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준석의 DNA가 추후에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이제 봤을 때는 몰려서 아마 나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것도 먼저 뭐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죠. 사의를 표명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또 대통령실과 굉장히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이걸 두고 음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실과 당의 불화를 조성하고 있다. 그 누군가는 윤핵관, 친윤들일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면담 요청 거절했다는 것,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보면은 익명의 인터뷰로 계속 인터뷰가 나가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건 나를 향한 공격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당연히 대통령실이 뭐 누군가와 만나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유를 묻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비판의 포인트로 잡아서 이준석 대표,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음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반박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상황 아닐 것이라 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음모론, 어떤 고립, 약간의 지금 이준석 대표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마침표 혹은 쉼표 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7월 7일 윤리위의 어떤 징계 수위 혹은 징계 여부입니다. 윤리위도 고심이 깊을 겁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봐서는 뭐 징계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당원 당규상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느냐 이런 해석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또 저 처분권이 윤리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분권자는 당 대표한테 또 부여가 그렇죠. 돼 있고 네. 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를 중지 내지는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도 당기 30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또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한번 뭐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 뜻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공방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너덜너덜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기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더라도 다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 임기만 하는 당대표를 뽑게 되거든요. 그럼 공천권이 없는 그런 관리형 짧은 기간 동안에 당대표를 과연 누구한테 맡길 것이며 그런 상황들을 왜 지금 불러일으키는지 이것이 그냥 순수하게 윤리위원회가 그냥 진짜 당대표가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당내에서도.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 싸움인데 그것을 왜 지금 시기에 그것을 하느냐. 또 더군다나 대선과 지선을 이기고 난 당대표에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어떤 감정들이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 지금 남아있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 하루빨리 어떻게든 결론을 내서 종결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뭐 두 가지죠. 징계를 할 것이다.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지금 징계를 하게 되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남은 잔여 임기만 공천권이 없는 그 당대표를 노리는 것이냐.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다. 품위 유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번 결과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7월 7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된 이제 안철수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당내 지지를 넓히기 위해서 정말 윤핵관들과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혁신을 위해서요. 어떤 공부 모임을 지금 계획을 따로 제가 그 계획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공부 모임에 제가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미래혁신 포럼도 그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신데 혹시 회원 가입할 의향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가입은 할 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고 제가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그러면 또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접점을 자꾸 넓혀가고자 하는 그 배경에는 또 당권 도전이라는 게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얘기들이 팽팽하게 지금 여의도권에는 흘러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사설 정보지 때문에 좀 안철수 의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안 대표가 지난 28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인 2호회라는 곳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는 내용이 돌았고 이걸 전해들은 대통령실이 또 불쾌했다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정치권에서 김수희 평론가님
아닉된 굴뚝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뭔가 있기 근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진실 여부는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도 있는 게 2호회라는 모임이 뭐 참석자가 아주 소수 인원도 아닌 것 같고 여러 명의 그럼요. 전현직 당협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꽤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가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2호회 모임 회원은 아니고요. 저게 이제 2000년도에 그 당이 이제 통합됐잖아요. 미래통합당으로. 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의 이제 전현직 위원장들 모임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뭐 그 외에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많은 인사들이 좀 김기현 원내대표도 가고 뭐 다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방 하겠죠. 근데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뭐 그것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당권을 도전하고 그 다음에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저런 것을 본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발설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시기인가에 대한 측면은 좀 뭐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걸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냥 일반 국민들도 볼 때 아, 안철수 의원이 다음에는 어떤 수순을 가겠구나라고 보이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 역학구도라고 할까요? 쭉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마 물러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 기관까지 누군가 대리할 수 있는 얼굴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버퍼존, 가장 좋은 완충지대로서의 인물은 안철수 의원인 거죠.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볼 때는 정치적 수순이 들어가 있는 거고 보여지는 건데 뭘 그 부인합니까? 다 보일 때 그걸 뭐 악의적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당권 도전 이미 시작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볼 때. 그걸 가지고 정치인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 아직도 안철수 의원이 볼 때 정치적 초보가 아니냐. 너무 저렇게 수순을 보고 크게 가야 되는데 잔정치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대선에 2번 나오고.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네. 안철수 의원이 주의해야 될 것은 큰 맥락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미 당내 구도에 굉장히 함몰되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진단을 하기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새로 들어갔고 그리고 본인이 중도 실용적인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당내 구도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대중들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설 자리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좀 시야를 더 넓혀야 되는 그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평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이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주도하는 거의 1인 정당을 유지해 왔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거대 정당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낼 것이냐. 거기에 당권과 대권이라는 것이 큰 과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안철수답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물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러 들어왔지만 그것을 놓칠 경우는 안철수의 정치는 없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도라면 지금 윤핵관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장제원 의원과의 미래혁신 포럼에도 가서 연설도 하고 뭐 모두 발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행보를 하시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0년 그 논란이 벌어졌던 동생이 사망했을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보상해주겠다. 그러니까 월북 사실을 인정해달라라면서 회유를 시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이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 이래진 씨의 목소리, 민주당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SI 첩보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월북의 정황들이 있어서 월북을 인정하셔라.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 배상이냐? 아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 황 의원이 안산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또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나눠왔습니다. 민간인인 제가 감히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해서 좀
상징성 있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민간인은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은 글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지금 이래진 씨는 황희 의원이 재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오신환 의원님도 나오셨는데 정치인이 저렇게 약속할 일은 없어요.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제가 국방이 있었는데 저 당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분명히 됐었어요. 뭐였냐면 이 사건자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피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강하게 이제 북한에게 항의하고 이거에 대한 재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고, 그래서 사과 발언까지 이제 얻었던 사건인데, 지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월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 당시 해경 자료, 그 당시 국방부에 있었던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공개를 하고 여야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진실규명이 될 건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항상 흘러가는 걸 보면은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체가 다른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제로 이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SI 공개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자체는 원래 어려운데 여야가 그럼 합의를 해서 공개를 하고 진실규명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해경의 수사 결과가 지금 번복되면서 이런 논란이 또 커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관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답게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결론을 끼워 맞추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은 국기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해경에게 왜 판단이 바뀌었냐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기존 판단을 번복한 게 아니라 월북의 정황이 된 당시 증거물들이 해경 손에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국회 국방위하고 정보위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SI 정보의 세수한 내용까지 담아서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 모두가 대부분 인정을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일종의 완전히 양치기 소년과도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해경이 발표한 것과 지금 이제 윤 정부 들어서 새로 번복했잖아요. 그 논란을 자초한 해경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뭐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해서 지금 뭐 드러나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싸울 필요는 없고, 어떤 정보든지 공개를 해서, 이거는 또 개인적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그 대한민국 국민이 북에 의해서 총격을 당하고 또 결국엔 소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권의 문제, 또 한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국가가 그것을 만약에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면 이거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진실 규명을 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그 자녀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월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월북을 했다라고 해서 월북자의 자녀라고 낙인 찍힌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럼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다룰 사안도 아닌데 이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좀 핵심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정말 사실관계, 팩트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사실관계가 바뀐 건 없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SI 정보를 접한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께서 이거 월북의 정황이 굉장히 짙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실관계,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에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당연히 국민들은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 굉장히 좋지 않고 지지율도 좋지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뭔가 외부로 눈을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도 있는 겁니다. 이 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내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대로 2년 전에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윤 정부는 당시에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팩트를 체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 대통령 기록물, 여러 가지 그 국방부 자료, 해경 자료 등등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여야 합의로 인해서 팩트, 진실 규명을 위한 발걸음을 좀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